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IoT 백앱상을 활용한 온실 환경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몰리어 다이어그램 교육까지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딸기의 기본적인 환경관리 내용 중에서 온도하고 습도 그리고 수분까지 간략히 살펴봤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하우스가 주로 단둥형이기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주로 온도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팁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금 시기에 팁번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건부에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발생되기보다는 주로 오늘처럼 날씨가 맑으면 낮에 온도가 한 28도까지만 오르더라도 수분 부족량이 13 이상 올라가고 상대 습도가 50% 밑으로 내려간다든가 해서 상당히 건조한 날씨가 됩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되는데 물을 한 4시까지만 주시고 지금 뭐 물 많이 주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시다가 이제 야간에 의외로 또 건조해요. 제가 이제 백엽성 자료로 가지고 9월 말경을 쭉 훑어봤더니 해가 지고 나서부터 뭐 9시, 10시까지 되더라도 상대 습도가 뭐 80% 밑으로 내려오는 농가분들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건조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물을 일찍 끊고 나서 금권부에 충분한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건조해지고, 또 직창을 열어서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이 입에서는 물을 많이 뺏기는 조건인데 뿌리에서는 물을 흡수할 수 없는 조건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린 새 입에 세포가 완전하게 굳어지지 않은 곳에서부터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잎끝이 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걸 팁번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투경할 때는 이런 게 팁번이 나오면 칼슘 결핍이시기 때문에 칼슘을 뿌려준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포의 생리 기작으로 보면 공변세포라고 하는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 이 공변세포에 주변에 이제 칼슘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기공이 닫히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수분이 증산하지 못해서 그 세포가 타는 걸 좀 막아주거나 이렇게 호전을 시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이 건조한 거에 비해서 근건부의 수분 공급이 충분히 못 됐거나 낮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건조해질 때 이 낮의 온도를 올리는 가장 큰 에너지원은 햇볕이기 때문에 햇볕을 막아줌으로써 상대 습도를 너무 낮게 유지하지 않고 상대 습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성을 해야 되니까 차광을 하면 안 될 줄 알고 너무 뜨거운 시간에 차광을 안 해주시는 농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전에는 그냥 뭐 말로만 들었었던 거를 이제 IoT 백엽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면 내 하우스의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몇 도인 거를 하우스에서 백엽상에 표시되는 정보값을 바로 볼 수도 있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내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데이터가 내 핸드폰에 계속 보여준다는 얘기는 어딘가 이 데이터가 쌓인다는 건데, 이 쌓여있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농업 분야에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간략하게 응용할 수 있는 게 이 IoT 백엽상인데, 오늘은 이 백엽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요즘에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딸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면 농장에 와이파이가 안 되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싹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딸기 농사 하시는 분들이 와이파이를 많이 설치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전에는 예를 들면 온도계였는데 와이파이하고 연결되지 않는 IoT 기능이 없는 온도계다 그러면 온도계에 표시는 온도값을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내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사물이라고 해서 IoT라고 하는데,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순간에 내가 뭔가를 보고 싶고 관리하고 싶은 것들이 핸드폰에 데이터가 쌓여요. 예를 들면 뭐 샤오미 거 체중계다 그러면 체중계에 내가 올라가가지고 무게를 딱 달면은
내 무게가 내 핸드폰에 계속해서 이게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면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측정했을 때 한 3kg 정도 더 나오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10,000보씩 걸어가지고 석 달 운동했더니 2kg가 빠지더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값을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해주게 하는 그 역할이 있어서 IoT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딸기 농가분들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1년에 한 57,000km 정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농가분들께서 환경관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냥 온도계 하나만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온도계도 없이 이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우스 가가지고 혹시 온도는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저기 저거 보고 해 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걸 보면, 예를 들면 하우스에 설치된 열풍기의 온도계를 보여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천창이나 측창 계폐기, 자동 계폐기가 있으면 그 온도계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했었는데, 그런 온도계들이 대부분, 오늘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몇 가지 사례 농가분들의 데이터를 보여줄 건데, 온도 센서가 햇볕에 노출돼 가지고 실제 하우스 온도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그런 온도계들이에요. 이런 온도계로 이제 당연히 온도값이 10도 이상 측정된다 그러면 상대 습도 자체도 맞지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환경관리 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크릴을 잘라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지인께서 저한테 프로그램 소스를 줘가지고 그 프로그램 소스하고 드론을 했던, 그런 취미생활로 드론을 했던 그런 걸 가지고 지금 IoT 비겹상이 탄생을 했고, 지금은 전주의 만지작이라고 하는 공방에서 프로그램이나 기능들을 많이 개선을 시켜가지고 버전 한 4.0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은 토양수분 센서하고 이시값 이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께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전 세계적으로 농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팜이나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현장의 어떤 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고, 현장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조건값이 판별되고 그 조건값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 명령어들이 현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데이터라는 부분에 치중을 했었어야 됐고, 앞으로 4, 5년 이상은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산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건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에 치중을 해야 되고, 기존의 농가분들도 이 데이터 관리를 하고 이 환경 관리가 정확히 됐을 때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들이 단기간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농업 전체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결국은 온도와 습도를 이용한 작물의 생육환경 관리인데, 이 작물의 생육환경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눈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잎색이 너무 진하다, 눈으로 봤을 때 너무 거칠다, 내 옆에 있는 농가는 나랑 같은 날 심었는데 잎이 나보다 넓고 잎줄기가 길게 나오네? 나는 왜 이렇게 짧을까? 하루하루의 생육관리나 환경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되거나 바꿔야 될 부분들이 바꿔지지 않고 누적이 되면, 이게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되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딸기라고 하는 작물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읽어내기 위해서 지나고 나서 읽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관리하고 있는 그 환경이 딸기에 제대로 된 환경인가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해주시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몰리어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우스의 온도하고 습도값은 계측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백엽상이나 온습도, 디지털 온습도계를 통해 가지고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어느 한 점을 딱 찍을 수가 있는데, 이 한 점을 딱 찍으면
이 조건값이 작물 재배에 적정한 구간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거를 적정한 구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조건값은 온도는 16도에 상대 습도는 여기 쭉 보시면 이 빗금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60%라고 하는 선인데, 하우스의 온도가 15도에 60%일 때의 조건값이 작물 세경에 괜찮은 조건이냐를 따질 때 이제 수분 부족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수분 부족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16도에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상대 습도는 100%라고 하면, 이 100%라고 하는 그 16도에 100%라고 상대 습도가 100%라고 하는 공기는 1세제곱立方미터 안에다가 대략 10한 4g 정도의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 16도에 60%라고 하는 이 점에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수분의 양은 8g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분의 약 8 하면 이게 60% 정도가 되는 거고, 내가 지금 8g에서 14g까지 물을 채우려면 대략 6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g 정도의 물을 더 담을 수가 있는데, 이 100% 선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값인 8g을 빼면 이게 6g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수분 부족량입니다. 그래서 이 수분 부족량이라고 하는 수치가 여러 가지 실험에서 온도하고 상대 습도값이 있는 조건에서 증산되는 양을 갖다가 이제 양하고 생육을 비교해 봤더니, 이 수분 부족량이 3에서 8 정도 범위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작물 세경에 적정한 그 온도하고 습도값의 범위가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범위인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 값은 수분 부족량이 아니고 VPD 값, 기공이 열리기 위해서 기공 내부는 항상 100% 습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공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온도하고 습도값에 따라서 이 100% 채워져 있는 기공에서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밀고 나오려고 하는 압력이 생기는데, 이 압력의 차이가 0.5에서 1.2 정도 범위일 때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표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수분 부족량은 VPD 값하고 등률 관계가 있는데, 수분 부족량을 0.143으로 나누면 VPD 값을 0.143으로 나누면 이게 수분 부족량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꿔놓은 수분 부족량이 3에서 8 범위에 들어왔을 때 작물 생육이 좋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받은 농가 같은 경우는 저거 통화한 시간이 한 11시 정도였는데, 하우스 온도는 내부 온도는 27.5도 정도 됐는데 수분 부족량이 12.3이었어요. 그래서 농가분께 요즘 예를 들면 틱번 증상이 나오고 재배 정식하고 나서 물이 잘 주다가 작업자가 이제 양액기를 꺼놓은 걸 모르고 며칠 동안 지났더니 틱번이 많이 늘어가지고, 이 틱번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법은 물의 급여량을 좀 늘려주고, 그다음에 낮에 뜨거운 시간 건조할 때 차감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농가가 뭐 27도밖에 안 되는데 뭐 차감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해서 제가 수분 부족량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수분 부족량 값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병원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갔을 때 혈압을 재게 되면 높은 수치, 예를 들면 심장이 팍 뛸 때, 수축이 될 때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그 수치하고, 이와 심장이 풀어질 때 낮아지는 이 혈압을 빼서 내가 심장이 팍 뛸 때는 120이고 이게 이완일 때가 80이었다 그러면 120 빼기 80 해가지고 맥압이라고 두 개의 차이가 40에 있을 때 이게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수분 부족량이라는 값을 계산할 때는 온도하고 습도값이 같이 따라와줘야 돼요, 항상. 그런데 대부분 농가분들은 온도값에 의해서만 환경 관리를 하다 보니
예를 들면 27도라고 하는 온도는 그렇게 높은 온도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낮의 온도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뒤에 따라오는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27도였으면 여기서 이제 좌측변이 온도값인데 25도고 27도고 쭉 올라가고 27도가 최대한 채울 수 있는 100% 만나는 점 2점이고 여기서 거꾸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 여덟 칸, 12칸 정도 되면 이때가 대략적으로 상대 습도가 55% 되는 겁니다. 그러면 27도의 상대 습도가 55%면 수분 보존량이 12가 이 표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12라고 하는 숫자는 적정 범위인 3에서 8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벗어난 수치가 12, 수분 부족량이 12라고 하는 것이 벗어났기 때문에 얘를 12라고 하는 수치를 내가 8이라고 하는 수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가 재선행돼야 되냐면 예를 들면 내가 27도에 55% 선인 대략 이 선에서 온도가 1도, 2도, 1도, 2도, 3도만 떨어진다 치면 이 점에서의 수분 부족량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대략 한 8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3도 정도 떨어뜨리면 되는데 한낮에 온도를 가장 빨리 떨어뜨리는 방법은 불 안 들이고 떨어뜨리는 방법은 차광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분들 광합성에 있어서 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광을 막아버리면 광합성을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지나친 광은 오히려 이렇게 수분 부족량이 10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딸기라고 하는 식물은 낮에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입에서 증산되는 증산량을 늘려서 내 체온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증산량에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일정선을 넘으면 예를 들면 딸기가 아니고 들에 나오는 뭐 피다. 예를 들면 돌피, 강피 이런 피 같은 식물은 C4 식물이기 때문에 온도값이 일정 이상 올라가 버리면 나 이제 더 이상 나 좀 쉬고 싶으니까 나 기공을 막을래 기공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흡량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또 기공을 열었을 때 흡수해뒀던 이산화탄소를 저장했다가 광합성에 이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호흡량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광합성은 계속 증가되지만 C3 식물인 딸기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부족한 양을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 자기가 광합성했던 에너지를 소모시키면서 물을 더 빨아와야 돼요. 이런 조건에서 에너지를 써서 물을 빨아먹는 것을 능동흡수라고 하고 작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몸이나 딸기에 저장이 되면 농가한테 도움이 되지만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상대 습도가 낮아져가지고 입에서 증산량이 많아지고 이 많아진 증산량만큼을 물을 더 에너지를 써서 빨아오는 조건이 능동흡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호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순광합성량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 지나친 광이 들어오면 호흡량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우스에서는 온도가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창을 개방한다든가 배기팬을 돌려준다든가 하는 이런 액션을 하다가 그래도 더 이상 이 온도가 더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우스의 온도를 올리는 기본적인 에너지원인 햇볕을 막아주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7도에 55% 정도 되는 이 상대 습도에서도 내가 차광을 해주면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온도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27도에 55% 정도 되는 이 점은 이 공기 안에는 절대 수분량이 약 14g 정도가 들어있는데 내가 공기에 추가적인 습도를 공급해 주지 않고 온도가 낮아지면 55%였던 것이 2도가 낮아지니까 상대 습도가 60%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상대 습도하고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거를 응용해서 내가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겨울철이다, 온도가 춥다 그러면 난방기를 돌려서 온도를 올려주는 거는 난방. 이런 난방 방향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싶을 때 활용하는 거는 예를 들면 온풍기, 열풍기 이런 난방기가 있고 지금 측정된 온도하고 습도값에서 내가 온도를 내려주고 싶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온도를 내리는 방향, 그 냉방인데 하우스에서는 차광을 해준다든가 천창을 연다든가 측창을 연다든가 배기팬을 돌려주거나 안에서 환기팬을 돌리고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습을 직접적으로 넣어주거나 빼는 데는 온도를 변화시키는 방법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제습기라고 하는 거를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집에 쓰는 제습기를 그럼 하우스에다 설치해가지고 돌려주면 되지 않냐. 이 방법이 난방 에너지, 이렇게 온도를 올리는 에너지보다 3배 이상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또 가습하는 거는 이 가습을 해줄 때 물방울이 뿌려지고 나서 얘가 기화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증기 형태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입자로 얘가 쪼개서 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입자로 쪼개서 뿌려주려면 뿌려주는 그 노즐 구멍이 매우 작아야 되고 노즐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터가 많이 달려야 되고 또 고압으로 분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라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UV관이나 이런 건 안 돼요. 스테인리스 주름관으로 압력에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아주 고압으로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펌프나 여과기나 이런 구성들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동하우스에서 뭐 칙칙 소리는 나는데 밑에 있는 작업자한테 물방울이 묻지 않는 그런 정도의 폭우, 아주 작은 입자로 뿌려지는 거는 비용이 2억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단동하우스에 설치하려다 보니 너무 비싸고 단동은 이제 연동보다 동별로 다 라인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렴한 비용으로 해가지고 뭐 무인 방제기나 그다음에 뭐 자가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설치되는 그 물을 뿌려주는 포구 분사기 같은 경우는 물입자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보다 더 커요. 그러면 내가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분사된 물방울이 작물체에 직접 묻으면서 작물 체온을 떨어뜨린다든가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균이 그 물방울에 묻어가지고 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그다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가습이라고 하는 방법을 그렇게 작물에 묻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쉬운 방법은 바닥에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우리 고설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닥재를 물이 밑에서 올라오지 않는 그런 바닥재를 깔게 되면 이 바닥재가 그 때문에 건조해지는 게 많고 또 하나 하우스의 그 내부 온도는 2시부터 4시까지 제일 뜨겁지만 이 바닥부의 온도는 서서히 올랐다가 또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부에 예를 들면 초가을에 야간의 온도를 빨리 떨어뜨려가지고 일교차를 크게 만들고 야간 초저녁 때 습도값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후 4시 정도에 바닥에다가 스프링클러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게 되면 달궈진 바닥이 빨리 식으면서 일교차도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초저녁에 습도를 채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작물을 정식해놓고 작물을 뿌리가 빨리 나오고 잎이 빨리 나오게 하는 방법은 하우스에 습을 좀 채우는 방법인데 낮에 습을 채우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밤에 온도가 내려갈 때쯤 내가 측창을 닫아주는데 이 측창을 닫는 시간을 빨리 해주고 초저녁에 습을 쉽게 채우는 방법은 한 4시 정도에 바닥에 물을 뿌려줌으로써 하우스의 그 습도를 좀 채워주면 작물이 빨리 올라오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리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요. 이 몰리어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공간의 온도값이 자치변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0에서부터 35도까지가 되어 있어요. 이 주로 이제 농업 분야에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작물이 저온이 예를 들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저온은 아니지만 뭐 0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여름에는 뭐 36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0에서 36도까지만 표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 그래프에서 이 습도값은 바로 측정되는 게 아니고 이 빗금에 보시면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이렇게 그어진 선이 있는데 이 선 중에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값은 원래 이 그래프가 가지는 열압량, 함열량에 대한 이게 연력학 곡선인데 이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선값은 에너지 값이고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땡땡땡 쳐 있는 이것이 이제 습고 온도값.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온도값을 측정할 때 이렇게 이제 건습구 방식으로 온도를 측정하게 되면 이 건구 온도하고 건구 온도 값하고 습고 온도 값하고 이 습고 온도라고 하는 거는 이 온도 똑같은 온도계에다가 젖어 있는 헝겊을 이렇게 매달아 놔서 이 젖어 있는 헝겊에 바람을 일정량 이렇게 불어주게 되면 이 젖어 있는 헝겊에서 물이 날아가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뺏어 갖고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건구 온도보다 습고 온도 값이 그 뺏긴 온도만큼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온도 차를 가지고 이제 상대 습도를 계산해 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습고 온도가 12도고 건구 온도가 이보다 6도가 높아가지고 18도라고 하면 이 조건 건구 온도는 6도가 높기 때문에 18도고 습고 온도가 12도면 상대 습도는 48%라고 계산이 돼 있는데 이 값이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예요. 18도 그러면 15에서 16, 17, 18도죠. 여기고 여기 보시면 16도라고 하나 12도는 여기 습고 온도가 12도가 여기 있는데 이 12도라고 하는 점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우리가 18도라고 하는 선을 만나는 이 지점이 있는 거예요. 18도 여기죠. 그러면 쭉 따라가가지고 18도하고 만나는 선은 여기죠. 여기니까 쭉 올라가게 되면 대략 60%. 이거 그래프 조금표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거 조금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48% 되어 있는데 이거 48%가 아니에요. 다시 보면 여기 보시면 습고 온도가 12도니까 점선을 따라 여기가 10도니까 여기는 11도고 여기는 12도니까 쭉 따라서 18도로 만나는 점.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의 상대 습도값을 읽으면 12도죠? 점선 여기니까 쭉 따라가게 되면 62%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조경표가 원래는 이 그래프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습고 온도, 그 다음에 이 습고 온도하고 우리가 건고 온도를 알게 되면 두 가지 조건값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냐면 두 점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상대 습도값을 이 빗금 친 걸로 읽는데 상대 습도값을 알 수가 있고 상대 습도값을 알았고 또 하나 이 지점의 에너지 값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원래는 이 몰리어 다이그램 여기는 보면 제가 네덜란드 PETC라고 하는 그 교육하는 기관의 프리젠테이션 그 자료에서 제가 받은 그래프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 에너지 값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습공기 선도라고 하는데 주로 이게 아까 제가 연력값 복사라고 했는데 비엔탈피 최적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단위가 다를 뿐이지 같은 그래프예요. 그리고 얘는 1kg의 공기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1세제곱 입방미터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가 다르고 밑에 이제 킬로그램이냐 부피냐에 대한 값만 다른 거예요. 같은 건데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요 그래프로 예를 들면 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주로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 그 다음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외부 온도가 몇 도일 때 내부 온도의 내장재의 단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결로가 생기지 않는 걸 계산하는 그 건축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그냥 딱 봐도 너무 복잡해요. 개념은 똑같은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보다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농업용으로는 이 정도가 아주 또 보기가 좋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덜란드라고 하는 곳이 뭐 농업 선진국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얘네들이 농업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걸 다 교육을 받아요. 저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이거 농업에 이용한다는 건 제가 2016년에 처음 알았어요. 농업 분야에 이런 걸 써먹는다는 걸 처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았단 거예요. 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경관리가 중요한 걸 알고 환경관리가 중요한데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환경관리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교육기관에서 이 정도 교육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네덜란드 가가지고 교육받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그러니까 요거를 가져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교육을 하냐? 아까 얘기했던 그 프리바나 호티맥스나 그 네덜란드 그 환경제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 연동해서 토마토 파프리카 하시는 분들이 컨설턴트들을 이제 고용을 하는데 그 컨설턴트들이 이걸 먼저 응용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컨설턴트한테 교육을 받은 거고 제가 이 교육을 받고 유레카를 놓쳤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나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온도하고 습도값 측정해가지고 수분 부족량 이게 적용하면 된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4년째 5년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조건값을 딱 찍을 수가 있고 이 조건값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온도하고 습도값에 의해서 계산되는 수분 부족량이 환경관리에 가장 적용하기가 쉬운 수치입니다. 3에서 8 숫자가 커. VPD라고 하는 수증기 합찰이 0.5에서 1점 몇이니까 숫자가 작아. 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폭이 작아. 근데 얘는 3에서 8이니까 폭이 넓게 나와요. 보기가 더 쉬워. 그래서 수분 부족량 값을 많이 쓰고 있고 어느 한 점을 딱 찍었을 때 내가 온도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거는 난방을 하려면 온풍기가 있고 열풍기가 있고 내가 겨울철이다 그러면 하우스를 열지 않고 닫아놓으면 햇빛이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온도값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측창을 열거나 배기팬을 돌리거나 환기팬을 돌리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몰리어 다이어그램 시작한 교육하고 나서 끝났더니 나가면 하시는 얘기들이 아예 다 그런 시설 없어. 제가 근데 여기 제가 보여드린 그 시설 중에서 난방기 없이 딸기 농사 짓는 분 아직도 있으시다면 이분들은 난방기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환경을 맞춰줄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농사 짓는다. 아직도 수막으로만 농사 짓는다. 그러면 야간에 최저 온도 몇 도는 잡을 수가 있지만 아침에 습을 빨리 떨어뜨려 가지고 온도를 올리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면서 광합성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이 오고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열풍기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성비가 좋은 5만 킬로에 30만 원밖에 안 하면 그 정도는 투자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나 그런 시설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조작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이 몰리어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